예, 안녕하세요. 저 리에노 컨설팅 인도네시아의 오동규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인도네시아에 파견을 와서 KPMG 인도네시아에서 코리아 데스크로 근무를 하였고, 작년에 리에노 컨설팅 인도네시아를 설립해서 이해왕 변호사님이랑 법무, 회계, 세무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트라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고객사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항목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신규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그리고 코비드-19에 따른 세제 혜택,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법인 운영 시 세무 주의사항입니다. 코비드-19에 따른 세제 혜택은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인 혜택이지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신규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22% 단일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달리 법인세알, 주민세 등은 없고요. 법인세율이 참고로 2019년까지는 25%였는데 2020년 올해부터 22%로 인하가 되었고 2022년에는 20%로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일세율이지만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라면 전체 과세표준 중에 48억 루피아 대 총 매출액 비율만큼은 법인세율이 50% 감면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간단한 그 계산 사례가 있는데요. 사례를 보시면 회사의 매출액이 300억이고 세전이익은 40억, 세무조정사항이 10억이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50억 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법인세는 1번 50% 감면의 그 비고 부분을 보시면 50 곱하기 48 나누기 매출액 300 해서 과세표준 8억에 대해서는 22%의 50%가 감면된 0.88억의 법인세가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 2번 일반세율을 보시면 총 과세표준 50억 중에 나머지 42억에는 일반세율 22%가 적용이 돼서 법인세율이 9.24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면 총 법인세율이 10.12억이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50억 과세표준에 22%를 그냥 적용을 하면 11억 루피아로 법인세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면되는 비율은 48억 대 매출액의 비율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 주시면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0.5%를 최종 분리과세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법인은 매출액의 0.5%를 법인세로 최종 분리과세 납부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 법인세율 22%를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 혜택은 개인사업자는 7년, 합자회사는 4년, 일반 주식회사는 3년간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동 기간 중에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한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반드시 일반세율을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냥 이제 보시기에는 0.5% 최종 분리 과세가 법인세 부담이 낮아서 큰 혜택이 될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회사가 최종 분리 과세를 선택을 하시면 현물 복리후생비가 개인소득세로 과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실익을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물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율이 22%에서 19%로 3% 인하가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법인 설립 시 이제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 사항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더라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면 부가세 과세사업자, 현지어로 빼까빼라고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0.5% 법인세 최종 분리과세 혜택과는 달리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달에 바로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부가세 과세사업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세무서에서 회사를 방문을 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랑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것을 세무서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일련 번호를 수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세 사업자 등록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잘 예상하셔가지고 사전에 부가세 과세사업자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더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 원천징수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부가세랑 마찬가지로 원천세 과세 기간도 1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매월 세금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연 또는 미납 또는 지연 신고, 미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세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원천징수세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책자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상업생산 전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설립 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인데요. 부가세법에 따르면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상업생산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에서는 상업생산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재무부령이나 국세청 훈령에서는 상업생산을 회사의 제품 등이 시장에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 기업이 영업활동을 시작을 하시려면 먼저 재화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비용을 지출이 필요할 텐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따라서 먼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게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사들이 작은 매출이라도 먼저 발생을 시키고 그래서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구매나 비용을 지출을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된 금액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상업생산 전에는 일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요. 자본재는 정부령에 따르면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유형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동규정 해설에서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되는 자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에 자본재냐 아니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상업 생산 전에 구매하는 토지의 매입세액 규모가 크다면 세무서나 아니면 세무 전문가랑 상의를 받고 어떤 식으로 토지 매입세액을 처리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규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중에 부채 대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부채 대 자본 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한 금융비용은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차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커서 회계적으로는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세무적으로는 동금융비용을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는 합니다. 그 계산 사례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코비드-19에 따른 세제 혜택 부분인데요. 코비드-19 비상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고자 세제 혜택을 발표하였는데요. 대부분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 혜택은 한시적인 내용이라서 향후 인리에 진출하실 법인은 적용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혜택은 이제 빼빼아 20일 면제라고 하는 혜택인데요. 특정 업종의 고용주가 연간 소득 2억 루피아 이하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빼빼아 21이라고 하는 원천징수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 혜택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빼빼아 21을 원천징수를 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현금 절감액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혜택으로 빼빼아 22 면제, 빼빼아 25 30% 감면, 그다음에 0.5% 최종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0.5% 최종 분리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이 기존의 환급액 10억 루피아까지 가능했었는데 코비드-19에 따라서 50억 루피아까지 조기 환급이 가능한 걸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 코비드-19 세제 혜택은 총 3번에 걸쳐서 규정이 발표되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규정이 나올 때마다 적용 대상 업종이 추가되었고 기존에 처음 규정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낙담하셨던 회사들도 현재는 적용 대상 업종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번 최신 규정을 검토를 해보셔서 혜택을 놓치시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 업종은 회사의 2018년 법인세 신고서상 KLU라고 하는 거 업종 분류인데요.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KLU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여야 되는데요. KLU는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을 목적으로 납세자의 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KBLI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KLU를 확인을 하셔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로부터 질의를 받은 사항 중에 좀 몇 가지 추려서 주의할 만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는 다양한 원천 징수 항목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이 원천 징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종종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빼빼아 22는 물품의 수입 시 주로 납부하는 원천세이기 때문에 통관 시점에 납부하면 되어서 사실 애매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빼빼아 26이나 빼빼아 23이나 26 같은 경우는 다음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원천 징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소득을 실제 지급한 때 또는 소득의 지급을 준비한 때 또는 소득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중 가장 빠른 시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 세액이라는 게 대금을 지급하는 법이니 매출을 일으킨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차감하고 세무서에 대신 신고 납부를 해주는 세액이다 보니까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원천 징수 세액만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에서는 실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소득의 지급을 준비했거나 계약상 약정일이 도래했으면 원천 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자 비용을 실제 지급은 하지 않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매월 이자 비용하고 미지급 이자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원천세를 납부하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협상하거나 임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실제 임대료 지급 시기가 계약서상 약정일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세 당국에서는 무조건 계약서상 약정일이 실제 지급일보다 빠르면 원천 징수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월 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조사가 매년 수행되지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수행되기 때문에 월 2%의 지연이자가 최대 24개월까지 48%가 가산이 될 수 있어서 종종 이러한 가산세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시점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겠어요? 다음으로 기업들이 자주 마주하는 이슈가 임직원의 현물 복리 후생비에 대한 과세 이슈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복리 후생비를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세무적으로는 요거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은 해주되 임직원한테 이제 급여를 지급한 걸로 세무적으로는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복리 후생비를 지급을 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개인한테 개인소득세로 과세하지도 않겠다라는 게 세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에게 주택 지원이나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해서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현물 복리후생비냐 아니면 현금 복리후생비냐에 대해서 종종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주택을 임직원에게 제공을 하면 동 혜택은 현물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에 이제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를 지급할 때 빼빼야 4.2라고 해서 10%의 원천징수세를 차감을 해서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종종 이렇게 회사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임직원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한 후에 회사에 실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현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현금 복리후생비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개인소득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도 회사가 학교로 직접 교육비를 이체를 하면 현물 복리후생비로 인정해주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택 임대료랑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급하고 회사에 청구를 하면 개인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에서 10%의 수입부가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여서 용역을 수입할 때도 옵소어 VAT 또는 셀프 어세스먼트 VAT라고 해서 10%의 매입부가세를 과세를 합니다. 다만 용역은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과세지역 밖에서 과세지역 안으로 소비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요. 이러한 옵소 VAT 또는 셀프 어세스먼트 VAT는 납세자가 용역을 수입한 달에 다음 달 15일에 자진 납부하고 동월 말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부가세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현금 흐름상의 문제이지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용역의 수입 거래가 있는데 이게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모르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 IT 서비스료를 지급을 하거나 경영자문 수수료를 지급을 하거나 로열티 같은 거를 지급할 때 이러한 거래들은 모두 옵소 VAT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요게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인 것을 누락하시면 추후 세무조사 때 2%의 지연이자가 최대 24개월 동안 48%까지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고 계셔서 이러한 가산세를 받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요 정도이고요. 인도네시아가 좀 세무 환경이 복잡한 게 많아서 혹시나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코트라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